이쪽에서 좀 읽어볼까요? 꽃잎이 한번 읽어봅시다. 꽃을 주세요. 우리의 고뇌를 위해서. 꽃을 주세요. 뜻밖의 일을 위해서. 꽃을 주세요.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노란 꽃을 주세요. 금이 간 꽃을. 노란 꽃을 주세요. 하얘져 가는 꽃을. 노란 꽃을 주세요. 넓어져 가는 소라들. 노란 꽃을 받으세요.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거룩한 우연을 위해서. 꽃을 찾기 전에 것을 잊어버리세요.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꽃을 찾기 전에 것을 잊어버리세요.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꽃을 찾기 전에 것을 잊어버리세요. 꽃의 글자가 다시 삐뚤어지게. 내 말을 믿으세요. 노란 꽃을. 못 보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떨리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영원히 떨리면서 빼먹은 모든 꽃잎을 믿으세요. 보기 싫은 노란 꽃을. 예, 이 꽃잎이라는 작품은 꽃잎 1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꽃잎 1에서의 꽃잎은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지고 그 꽃잎이 바위를 뭉개고 혁명에까지 이르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이 꽃잎 위에서 꽃잎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선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는 이 시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보면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년마다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꽃을 주세요. 자, 1년 A에서 꽃을 주세요가 3번 반복됩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죠? 상당히 단순한 구조인데 반복이 이렇게 한 년에서 연속해서 3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 B를 보면 그 꽃이 어떤 꽃인가 하면 노란 꽃이라고, 그죠? 수식어를 붙여서 노란 꽃을 주세요가 역시 3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C에 가면 주세요가 받으세요로 바뀌어서 또 3번 반복됩니다. 노란 꽃을 받으세요. 역시 무엇을 위해서라는 단어도 역시 3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D에 가면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그죠? 그것이 역시 3번 반복됩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4번이라고. 그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우선 단어, 가장 작은 단위, 단어로 보면 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문장의 차원으로서 보면 꽃을 주세요가 3번, 노란 꽃을 주세요가 3번, 노란 꽃을 받으세요가 3번,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가 역시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E로 가면 무엇을 믿으세요가 4번 반복됩니다. 그죠? 말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글자를 믿으라고 그러고, 꽃잎을 믿으라. 노란 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선 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노란 꽃이 뭘까? 그걸 달라고, 주세요라고 말하다가 왜 받으세요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이제 꽃을 믿으라고, 글자를 믿고 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란 꽃의 특성이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보기 싫은 노란 꽃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해석이 쉽지 않은 작품이죠. 우선 노란 꽃이 뭘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이 교재 전체가 반복과 변주에 주목해서 그 언술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도 역시 반복과 변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변주의 큰 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333쪽 첫째 줄, 이 시의 전체적 구도는 A, B, C 등의 대병렬적 대꾸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1, 2, 3년까지는 병렬이라고 본 것입니다. 꽃을 주세요. 노란 꽃을 주세요. 노란 꽃을 받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죠? 크게 보면 1년, 2년, 3년은 어떤 병렬이 일어났다. 그런데 D에서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E에서 내 말을 믿으세요로 전개되는 이 4연, 5연에서 교차 융합적 대꾸가 형성된다. 이것이 이제 큰 틀이거든요. 가장 큰 틀의 변주의 구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333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 시는 주로 꽃을 주세요. 그게 1입니다. 2. 노란 꽃을 주세요. 3. 노란 꽃을 받으세요. 4.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5. 무엇을 믿으세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 다섯 개의 문장 혹은 구가 계속 반복되는 형식으로 혹은 병행구문으로 되어 있죠. 병행구문.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단어 차원에서 더 작은 차원에서 반복되는 것은 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고 노란이고 글자입니다. 그죠? 자, 요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꽃의 정체 그리고 왜 노란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고 받는다는 것이 뭔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반복되지 않는 부분, 그죠? 반복되지 않은 부분도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예를 들면요. 이연에서 꽃의 속성이 그 반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나거든요. 어떤 꽃이에요? 거미 간 꽃이고 하얘져 가는 꽃이고 넓어져 가는 소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만 그죠?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333쪽 마지막 줄입니다. 333쪽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두 가지 관점의 고차를 결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첫째는 회귀하는 구나 단어. 회귀가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줄을 끊어놓은 표시해 놓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그 반복하는 구와 단어 위에 다른 구절, 다른 부분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연결해서 이 작품을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33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작품이고 한마디로 난해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본은 꽃이겠죠. 그래서 334쪽 둘째 단락 꽃이 앞에서 살핀 대로 자유, 생명, 진실 등의 상징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꽃의 상징을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했던 게 어디에 나옵니까? 한참 앞으로 가야 되겠죠. 상병용사 나오는 그 작품에서 꽃이 처음 등장했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작품들끼리 상호 비교하면서 지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꽃이라는 이 상징이 이 작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97쪽이죠. 여기에 꽃같이 사랑하는 무수한 동지들과 함께 꽃같은 밥을 먹었고 꽃같은 옷을 입고 꽃같은 정성을 지니고 그죠? 조금 표현이 특이하죠. 꽃같은 밥 보통 우리가 직유법으로 비유할 때 이게 잘 어색한 표현인데 꽃같은 옷 이것도 좀 이상하고 꽃같은 정성 근데 왜 특별히 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기서 상징을 구사했느냐 이 작품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위에 나오는 그죠? 그 개념들 그것이 바로 꽃으로 상징되었다. 꽃이라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위에 나오는 자유,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진실 이런 정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그때 살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일단은 자유, 진실, 생명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 꽃의 의미가 뭔지 상징적 의미가 뭔지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꽃의 의미를 이 작품에 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해석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꽃을 주세요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 지금 나에게 없는 자유와 생명과 진실을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꽃을 주세요. 자, 다시 334쪽으로 갔습니다. 둘째 단락. 1. 꽃을 주세요라는 문장은 현재 부재하는, 즉 현재 나에게 없는 화자에게 없는 자유와 생명, 진실 등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고뇌를 위해서, 뜻밖의 일을 위해서,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세 번 그죠?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이 일단 자유라면, 자유, 진실, 생명이라면 그것은 뭘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고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뜻밖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다른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와는 다른 시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꽃이 필요한데, 즉 자유, 진실, 생명이 필요하다. 뜻밖의 일이라는 것이 그죠?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뇌를 위한다는 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왜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그 자유는 우리에게 고뇌를 가져다 줄까? 그죠? 나타와 안정에 빠져 있는 상태보다 이 자유를 그죠? 누리는 상태가 오히려 고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고뇌를 그죠? 동반한다. 또 그것이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요. 우리 앞에서 나온 작품하고 관련시킨다면 뭐예요? 절망이라는 작품 우리 공부했나요?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그죠? 바람은 한번 살펴봅시다. 300쪽.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절망에서 이제 상호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왜 뜻밖의 일인가? 그죠?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순간이라는 것과 그죠? 상호 관련될 수 있죠. 마치 바람이 딴 데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듯이. 그래서 이 절망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꽃은 뜻밖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전개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연을 봅시다. 이제 노란의 의미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334쪽. 비의 이 노란 꽃을 주세요에서 노란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색깔의 의미를 그죠? 일반적인 색깔의 그 느낌이나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노란색이 보통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밝고 명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꽃의 속성은 밝고 명랑하다. 이렇게 그죠? 바깥에서 어떤 근거를 가져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죠. 적절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시 내부에서 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노란 꽃의 속성은 어떤 이연에 어떻게 등장해요? 거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얘져 가고 있고 넓어져 가는 소란과 관련됩니다. 이 노란이라고 하는 색깔의 속성은 자 여기서도 거미 같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그죠? 균열이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 나에게 자유와 생명과 진실을 달라고 했고 게다가 노란 꽃을 달라고 했는데 노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거미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걸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균열이 간 거, 거미가 있는 거, 불완전한 걸 오히려 원하는가? 그것이 노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인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해석해
해석에 그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얘져 간다. 노란 꽃이 하얘져 간다. 이게 뭘까요? 퇴색한다는 뜻일까? 뭘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는 넓어져 가는 소란입니다. 이 노란 꽃은 노란 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주세요 했으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받으면 오히려 소란이 더 커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고뇌와 이 소란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죠. 안정과 나타와 안정에 빠져 있는 이 화자를 뭐예요? 각성시킨 게 뭐였어요? 폭포가 떨어지는 거. 그죠? 나타와 안정을 그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든 것이 그 폭포의 떨어짐 아니에요? 이 노란 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죠? 오히려 고뇌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또 뭘 가져다 줘요? 소란을 가져다 줘.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석이 필요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4쪽. 밑에서 한 10째 줄쯤인데요. 노란은 디귿 노란은 금이 간, 하얘져 가는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자유, 생명, 진실 등이 훼손되고 퇴색하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럼 좀 역설적이죠. 혹은 이율배반적이죠. 자유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퇴색하는 그 노란 꽃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넓어져가는 소란이라고 하는 것은 노란 꽃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소란이 더 커진다. 즉 질서가 무질서로 변한다는 겁니다. 질서보다 무질서가. 앞에서 고뇌를 달라고 뭐예요? 우리의 고뇌를 위해서 할 때 고뇌와 이 소란이 상당히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으로 넘어갑니다. 3년은 이제는 노란 꽃을 주세요 했던 게 2년인데 이제는 노란 꽃을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주세요 했으니까 이건 받는 것이고 받으세요 했으니까 이건 주는 겁니다. 그죠? 받고 주고 관계가 이제 3년에서 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 꽃을 받으세요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려면 반복되지 않는 구절, 원수를 지우기 위하여,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하여, 거룩한 우연을 위하여,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노란 꽃을 받는 것은, 즉 내가 이 경우는 노란 꽃을 받으세요 했으니까 내가 노란 꽃을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죠. 내가 노란 꽃을 주는 것은 원수를 지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고, 거룩한 우연을 위해서입니다. 이 우연은 역시 뭐하고 맥락이 통하나 하면 위에 나오는 1년에 나오는 고뇌, 2년에 나오는 소란과 맥락이 통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노란 꽃의 정체는 뭘까? 그죠? 우선은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 노란 꽃은 고뇌와 소란과 우연을 그죠?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게 이 노란 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우리 교재는 334쪽 밑에서 5째 줄입니다. 노란 꽃을 받으세요는 노란 꽃을 주세요의 반대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꿈으로써, 그죠? 바꿔주는 역할이 서로 상호 이제 역할이 변경됐죠. 받음과 줌을 상호 교차하고 충돌시켜 융합한다. 따라서 이 차원은 노란 꽃을 받고 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그 상황을 전면화시키는 것이다. 노란 꽃을 이제 교환하는 상태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란 꽃을 주고받는 이 행위가 뭘 위한 것이에요? 원수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지운다는 말은 그런 말이겠죠.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지우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아닌 것이니까 우연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우연. 그죠? 자, 이 우연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작품들하고 비교해 보면 폭포가 떨어질 때, 그죠? 또 여러 가지 이 우연성을 이 김소영 시인이 우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노란 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28쪽 다시 한번 가봅시다. 328쪽. 폭포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폭포는 자기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죠. 그죠?
무의도성, 그죠? 무규정성, 그죠? 그리고 우연적으로. 여기 328쪽에 보면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고 세 번 등장한 것은 바람은 스스로 자기의 움직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움직이면서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노란 꽃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연으로 인해서 잊으세요라는 게, 그죠? 사연에서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이랬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것도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335쪽. 우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줄. 결국 노란 꽃을 바꿔주는 행위는 자유, 생명, 진실 등이 훼손되고 퇴식되는 과정이나 상태를 극복하고 소란의 확대를 통해 원수를 극복하는 고뇌를 거쳐 우연과 다른 시간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석한 걸 총종합한 것입니다. 그죠?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수영 시인에게 있어서는 우연을 포함해서 소란이나 고뇌는 나쁜 게 아니고,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 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더 필요한 요소. 간단히 얘기하면 질서보다 무질서가 더, 그죠? 김수영에게는 필요한 요소다. 그게 바로 노란 꽃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35쪽) 이제 위에서 7째 줄입니다. D 사연에서 4.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라는 문장은 소란, 우연, 다른 시간 등의 도입을 의미하는 노란 꽃의 등장을 통해 꽃을 찾기 이전의 상태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한다. 그죠? 꽃을 찾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자유, 진실, 생명이 부족한 상태였겠죠? 그게 필요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꽃을 주세요, 노란 꽃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유가 부족한 상태의 그 상황을 무효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무효화 가능할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게 극복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이 시가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 바로 김수영이 추구하는 이 소란, 고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가 부족한 상태를, 그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다. 그게 무효화라는 방법입니다. 이 요청은 꽃의 글자가 비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글자는 이제 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꽃만 등장했다가 왜 갑자기 글자가 등장했을까? 글자는 꽃이 가진 자유, 생명, 진실 등의 내용이 언어적 형식으로 외연된 것이다. 이랬어요. 꽃은 자유라고 그랬죠. 근데 자유는 개념이잖아요. 이 글자는 뭐냐?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 내 나름의 해석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그죠?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글자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자유가 현실화된 것이다. 왜? 자유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자유는 일종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상태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이 글자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이랬으니까 자유가 온전하게, 그죠? 자유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역시 소음이 중요하게 지금 등장합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332쪽 사연 뒤에 이 이행, 사행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행은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사행은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역시 소음을 여기서는 중요한 것으로, 앞에 나오는 이연에 나오는 소란이 여기서는 소음이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꽃의 글자가 다시 삐뚤어지게 했어요. 자,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입니다. 앞에서는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라 그랬는데, 6행에 오면 꽃의 글자가 다시 삐뚤어지게 이렇게 했어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꽃의 글자가 삐뚤어진다는 것은
꽃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정신이 현실 속에서 글자로 구현되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꽃의 글자가 다시 삐뚤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다시 뭐예요? 그 자유가 구현된 그 글자가 삐뚤어지게 되는 상황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왜 행설수설하느냐? 이제 이게 이 시의 비밀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거기 이제 우선 335쪽 중간쯤입니다.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라는 절은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꽃의 글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등의 절로 연결되면서 대등한 위상을 가지므로 소란과 동계에 있는 소음은, 소란과 소음은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예. 소란과 소음은 같은 말이니까 꽃의 글자, 즉 자유의 언어적 형식이 정립하는 것과 혼란시키는 것 대립을 상호 중재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것과 삐뚤어지지 않는 것, 혼란과 정돈, 이것을 두 대립되는 양극을 서로 중재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소란과 소음이요. 결국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교차융합적 대구가 형성된다. 그래서 양극을 상호 교차하고 충돌시키면서 융합한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B와 C에서 이미 상호 대립하는 것이 충돌했죠. 꽃을 주세요 했다가 꽃을 받으세요 한 것도 사실은 거기에 크게 보면 포함되지만 더 중요하게 교차 융합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사연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꽃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 핵심만 요약하면 335쪽 밑에 둘째 줄입니다. 노란 꽃은 마지막 행에서 말하듯이 보기 싫은 것인데, 노란 꽃이 보기 싫은 것인데, 그러나 그 노란 꽃은 뭘 동반해요? 뭘 내포하고 있어요? 소란과 소음과 우연과 다른 시간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를 회복하는데, 그죠? 자유를 얻는데, 획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술 구조를 다시 정리한 것이 336쪽 둘째 줄부터입니다. 이 시는 병렬적 대꾸를 교차융합적 대꾸로 연결하는 그런 언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병렬적 대꾸는 뭐예요? 상호 병존하거나 수평적 청가를 통해 상호 연대하면서 등가적 구도를 형성한다. 교차융합적 대꾸는 양극의 대립을 교차하고 융합하면서 비약적으로 종합하는 변정법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시는 이러한 그죠? 병렬적 대꾸와 교차융합적 대꾸를 보여줌으로 해서 종합해 보면 어떤 구조와 원리를 가져요? 이원성의 종합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가진다. 이렇게 이 시의 언술 구조를 다시 정리했고요. 이제 각 세부적인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개념적 해석 차원에서 역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우선 고뇌, 뜻밖의 일, 다른 시간, 그죠? 그건 1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나오죠. 고뇌를 위해서, 뜻밖의 일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위해서. 2연에서는 금이간, 하얘져가는, 넓어져가는 소란. 3년에서는 원수를 지우기, 우리가 아닌 것, 거룩한 우연. 4연에서는 글자, 소음. 5연에서는 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각 년마다 병렬된 이미지들이 암시에 의한 대체로서 생략과 결여와 욕망의 이동을 통해 전개하므로 이건 전이다 혹은 환유다, 이렇게 지금 개념적 해석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과연 그런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고요. 이 이미지들은 모두 꽃 혹은 노란 꽃의 이미지로 수렴되고 집중되므로, 그죠? 자, 앞에 나오는 이 부분적인 이 이미지들은 각각 환유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수렴되나 하면 다 노란 꽃에 수렴돼요. 노란 꽃의 속성이에요.
이 모든 이 특성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압축, 언유, 위장 등으로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집중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작품은 부분적으로는 환유가 그죠? 나타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그 환유가 언유로 다시 집중되는, 언유로 수렴되는 그런 개념적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즉 337쪽 위에서 6째 줄입니다.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이다. 겉으로 보면 동일한 반복이죠. 예를 들면 꽃을 주세요, 꽃을 주세요, 꽃을 주세요. 3번 반복한 거 동일한 반복이죠. 동일한 문장의 반복이죠. 노란 꽃을 주세요, 노란 꽃을 주세요, 노란 꽃을 주세요. 역시 동일한 반복인데 실제로는 그죠? 이 시 전체로 보면 이것은 차이를 동반한 반복이기 때문에 리트로넬로 개념에 해당된다. 델레제의 리트로넬로 개념에 해당되고 베르그송적인 개념으로 보면 물질적 반복이 아니고 정신적 반복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김수영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김수영은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했는데 이 작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지금까지 너무 도식적인 해석이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김수영 시의 연장선에서 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학생, 아까 읽은 학생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잖아, 그 학생은.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럼 읽어보세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잡혀 푸른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사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시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예,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 배웠을 것 같은 그런 작품 대표작입니다. 김수영의. 근데 이 작품에 우리가 이제 역시 반복과 변주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반복이 많이 일어나는 작품이죠. 우선 A 1년을 보면 풀이 눕는다, 그죠? 풀이라고 하는 주어가 반복되고 눕는다라는 서술어가 반복됩니다. 물론 이제 눕는다가 눕고 이렇게 조금 변형되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역과 니은, 그죠? 기역은 풀이고 니은은 눕는다입니다. 또 등장하는 것은 동풍인데 이 동풍은 이제 이음부터는 바람으로, 그죠? 동풍이 이제 바람이죠. 동풍이 바람으로 이제 디귿으로 또 반복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음 이후에 많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눕는다의 대립 개념처럼 느껴지는 여기는 아니죠. 일어난다가 그죠? B에서 이연에서 등장하고 역시 반복됩니다. 운다와 웃는다가 나타나죠. 특히 운다가 많이 등장하고요. 웃는다가 나중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3년 끝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둘째 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때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너무 단순한, 너무 간단한 어떤 문장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사로 따지면 핵심 명사는 두 개입니다. 풀과 바람이에요. 그죠? 동사로 따지면 뭐예요? 눕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다, 웃는다. 이렇게 네 가지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명사 두 개, 동사 네 개로 이 작품은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단순한 문장 구성 성분을 가지고 반복과 변주를 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과연 이 풀과 바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눕는다와 일어난다의 의미가 뭔가?
운다와 웃는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했던 다른 작품들하고 상호 비교하면서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식적으로 해석해 온 것과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미리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바람이 등장했을 때 꽃잎 1에서 기억납니까? 바람이 자기가 부는 줄도 모르고 불어서 꽃잎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고 그 꽃잎이 바위라고 하는 이 현실을 그죠? 변혁시킬 수 있는 혁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이 꽃잎 1에서 등장했는데 이 시에 나오는 바람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위치로 보면 꽃잎 1의 바람 이 시의 바람이고 꽃잎 1의 꽃잎에 해당되는 게 이 시의 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풀과 바람을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우선은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립관계라고 하는 것은 풀과 바람이 서로 뭐예요? 경쟁하고 대립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 때문에 특히나 이 풀과 바람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라고 느껴집니까?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죠. 특히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운다 그리고 눕는다 이런 구절이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상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보다라는 비교격 조사입니다. 이연에 몇 번 나와요? 바람보다 이렇게 해서 보다나 보다도가 3번 등장하고 3년에 보다 4번이나 등장하니까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시에 보다라는 혹은 보다도라는 비교격 조사가 7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 풀과 바람은 경쟁관계다. 왜? 우리가 비교격 조사를 사용하면 A보다 B가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A보다 B가 뭐뭐하다. 그죠? 그것은 상호 비교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 A와 B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그죠?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지금까지 풀과 바람을 그죠? 바람의 정체와 의미를 대립 관계로 해석해 오고 특히 정치적 해석을 알레고리식 해석을 많이 했죠. 그래서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독재자다. 왜? 외압이니까. 바깥에서 이 풀에게 압력을 준다. 억압을 한다. 그래서 눕는다 혹은 운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그죠? 입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틀린 게 아니다. 왜? 증거는 뭐냐? 이 비교격 조사. 보다 혹은 보다도가 7번이나 사용됐다. 이 짧은 시에서 7번이나 사용됐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반복과 변주를 자세히 살펴볼 때 이 작품은 묘하게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구조하고 숨어있는 내면 구조가 두 가지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근데 지금 풀과 바람을 대립관계로 보는 이 구조는 표면 구조라는 겁니다. 보다도라는 비교격 조사가 7번 표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시를 풀과 바람을 대립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데 숨어있는 구조, 숨은 구조, 내면 구조를 우리가 살필 때 풀과 바람이 대립이 아니라 호응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앞에서 본 작품에서 바람이 꽃잎에게 어떤 힘을 제공해 줬어요? 혁명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 것처럼 이 바람이 풀에게 그죠? 억압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힘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잘 한번 이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대충 짐작해서 해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1년에 나오는 나북겨라는 동사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북겨라고 하는 것은 풀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즉, 공격을 받아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나 억압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부껴라는 동사는 이게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줍니다. 그죠?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나부낀다는 말을 쓰죠. 자, 그렇게 보면 나부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 시를 알레고리식으로만 해석해서 풀과 바람을 어떤 현실의 그죠? 현실의 관계로 알레고리식, 즉 치환을 해서 민중과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있는 그 자체 자연 현상으로 놓고 보면, 풀과 바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 풀은 혼자서는 뭐예요? 혼자서는 생명력을 그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필요한데,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다 주죠. 비를 뿌리면 풀은 그죠? 그 물을 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누웠다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운동이죠. 풀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의 동력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뿌리를 더 튼튼히 내릴 수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도식적으로 해석해 온 것 말고, 물론 그건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해석으로 인정하고, 숨어있는 해석, 새로운 해석을 해본다면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호응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옳았다는 뭐냐? 말 그대로 이거 자연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니까 비가 내렸겠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렸겠죠. 풀은 자기 몸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누웠다는 뭐냐? 바람에 의해서 이게 그죠? 눕혀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시 이걸 알레고리식으로 눕는다는 것은 억압을 받은 것이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걸 극복했다 이렇게만 자꾸 해석하지만, 누워야 일어날 수 있죠. 바람이 안 불면 눕지도 못하고 일어날 수도 없죠. 즉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풀이 운동하는 과정을 누웠다 일어나는 과정으로, 그리고 풀이 물기를 머금었다가 다시 햇살이 났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운다와 웃는다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내가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인데, 자, 그러면 자, 지금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압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40쪽으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다 교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표면 구조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수문 구조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작품의 특성은 340쪽이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정반대 해석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죠? 표면 구조로는 대립관계, 수문 구조로는 호응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A인데 not A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A라고 해석했다가 또 not A라고 해석하니까 이건 모순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작품을 왜 정반대 해석을 하느냐. 그런데 이건 해석자의 모순이 아니고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란 겁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자, 보겠습니다. 340쪽 둘째 단락입니다.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가 모순을 아는 채 결합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그죠? 표면 구조의 해석은 주로 참여시 혹은 리얼리즘 시와 관련되고, 내면 구조의 해석은 주로 순수시 혹은 모더니즘 시와 관련된다. 이거죠. 바로 김수영이 1960년대에 순수시로부터 출발해서 참여시로 전환했다라고 사람들은 다 평가하지만, 내가 볼 때는 풀을 쓰는 마지막 작품 풀을 쓸 때까지 순수시의 목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순수시와 참여시의 양극을 끝까지 종합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겉으로 보면 참여시인데 속으로 보면 순수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두 가지 양극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 모순이야말로 김수영 씨가 다른 시인에 비해서 그죠?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여시, 순수시 이분법이 행행하던 5, 60년대의 시단에서 이 양극의 모순을 내포한 채
그것을 하나의 몸, 즉 시에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 한 것이 김수영의 시적 추구이고 이것이 이 작품 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작품들에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와서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추구가 응축되어 마지막 작품인 풀에 녹아들었다. 따라서 김수영은 전기의 모더니즘 시에서 후기의 리얼리즘 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시적 생애 전체를 통해서 순수시와 참여시, 모더니즘 시와 리얼리즘 시,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시의 예술성과 시의 현실성을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 했다. 이게 내가 김수영 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모순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 모순은 김수영이 시를 쓰는 내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이고 그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은 특히나 자 340쪽 밑에 둘째 줄입니다. 김수영 시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와 원리인 양극의 모순과 변정법적 종합은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의 차원에서 교차 융합적 대꾸의 형태를 통해 대표적으로 형성화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차 융합적 대꾸라고 하는 이것이 김수영 시에서 대표적인 언술 구조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바로 이 참여시와 순수시를 그죠? 양극을 모더니즘 시와 리얼리즘 시라는 양극을 시의 예술성과 시의 뭐예요? 현실성이라는 이 문학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극인데 이 두 양극을 두 대립되는 양극을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술 구조로는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차 융합적 대꾸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큰 김수영 씨가 보여주는 주제와 이 언술 구조가 그런 점에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작품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341쪽부터 342, 343까지 그것이 다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점층적 대꾸를 뭐예요? 교차 융합적 대꾸로 연결하는 언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342쪽 밑에서 8줄 점층적 대꾸와 그 다음에 교차 융합적 대꾸를 이제 정리하고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언술 변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조와 원리를 종합하면 역시 이원성의 종합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적 해석의 차원들을 언유와 한유, 압축과 전이, 위장과 전치 이런 식으로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343쪽까지 이 풀이라는 작품을 다시 해석해 본 것이고 344쪽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맺은 말 5장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정리할 때는 이 각 논문의 이 결론 부분 맺은 말 이것이 상당히 정리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위해서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수영이 끝나고 전봉근으로 넘어갑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 화요일, 목요일까지 우리가 전봉근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한번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1장 머릿말 그 다음에 360쪽으로 갑니다. 이제 전체적인 연구 방법은 그죠? 동일하니까 반복을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변주를 연구합니다. 반복은 어떻게 나누어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죠. 단어의 반복, 그죠? 회기, 그죠? 회기라는 그 용어가 반복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구와 절의 반복, 세 번째는 문장의 반복, 그죠? 역시 마찬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봉근 시에 나타나는 우선 반복을 먼저 분석해 본 것입니다. 자, 작품이 361쪽. 첫 번째, 이제 단어의 회기, 단어 차원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남학생 한번 읽어봅시다. 비스킷이라는 제목입니다. 비스킷을 씹는다.
마지막에 5시 30분에 또 피리 소리다. 9시 방향, 13시 방향 나는 비스킷을 다 먹어버리다. 6시 밝아지는 전전으로 제트기가 쉽게 급파가 한다. 나는 잠자지 않은 것과 비스킷을 남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6시 20분 탭에 붙어있던 연락병이 왔다. 봉투 속에 뜯지 않은 비스킷 봉지가 들어있다. 6시 23분 해가 떠오른다. 나는 야전사 프로보 가장자리에 흙을 더 쌓아 올린다. 나는 한 편만큼 더 깊이 밑으로 가라앉는다. 야전삽에 가득히 담겨지는 흙은 뜯지 않은 비스킷 봉지 같다. 예, 비스킷이라는 제목인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이 일어나는 부분은 비스킷이라는 이 단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표시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반복됩니다. 이 비스킷이라는 단어의 반복 말고도 이 작품은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선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또 산문시 형태로 이어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행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시적으로 왜 이런 시의 형태를 보였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봉건 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전후시라는 것인데 1950년 6.25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그 경험을 시로 많이 썼습니다. 50년대에 주로, 그리고 60년대는 또 달라지지만 바로 이 작품은 6.25 전쟁 참전 경험을 형성한 전쟁 체험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잘 알겠지만 병사가 비스킷을 씹으면서 하루의 시간이 그죠? 진행되는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시 30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6시 20분, 6시 23분 이렇게 시간이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죠. 자, 이제 특징을 첫 번째 설명 부분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모든 문장을 띄어쓰지 않고 연결해서 썼죠. 자, 왜 그랬을까? 아까 왜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 첫 번째,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 청의를 내면의 심리적 청의로 묘사한다. 이게 붙였으니까 다, 그죠? 행도 구별하지 않고 쓰니까 줄줄, 그죠? 내면의 흐름, 의식의 흐름,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 상황을 어떻게 치환했다고요? 심리적 상황으로 치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참전 병사의 심리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느껴지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다. 특히 오늘은 이상하게 남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비스킷 봉지 같다. 이것은 다 심리적 상황이죠. 그죠? 뭐 같다. 후회한다. 오늘은 이상하다. 이런 게 심리적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봐도 지금 첫 번째 이 설명이 근거를 얻는다. 둘째,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를 기입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5시 30분부터 6시 23분까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시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서 심리적 상황이 정의된다. 물론 심리적 상황은 현실적 상황에 따른 심리적 상황이죠. 자,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ZOP 등의 군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게 약자겠죠?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더 잘 알 텐데요. 그 다음에 넷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반복과 변주를 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스킷이라는 명사를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기억이라고 표시를 하고 밑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 시의 제목도 비스킷입니다. 도대체 이 전쟁의 상황을 시로 형성하는데 왜 비스킷을 중요하게 이렇게 5번이나 반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비스킷을 씹는다. 비스킷을 다 먹어버린다. 비스킷을 남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비스킷 봉지가 들어있다. 비스킷 봉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스킷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문장은 그렇게 변형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역설적으로 묘사한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해석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비스킷을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모든 걸 비스킷과 관련해서 지금 이 병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보세요. 비스킷이라는 단어는 영문으로 된 시각 효과 및 음운 효과가 부서지기 쉬운 연약성을 상기시키면서 시적 주제를 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비스킷에 집착하는 화자의 신경정적 심리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트기, 오피 등으로 대표되는 정쟁의 냉혹한 상황 속에서 사소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죠? 대조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은 엄청 냉혹한 것인데 이 사소한 비스킷 하나에 그죠? 집착하는 이 병사의 심리 상황을 집요하게 묘사함으로 해서 이 전쟁 상황을 그죠? 아이러니하게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를 해석하는 내 나름의 해석인데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비스킷의 반복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어떤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반복의 차원만 지금 단순하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거나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고요. 또 이제 구와 절이 반복되는 작품을 한번 살펴봅니다. 옆에 학생 능금이란 작품입니다. 나는 능금나무 예쁜 가지에 달린 작은 능금 아직은 되게 자라고 어리고 촉이 없지만 시지만 않아요. 당신이 깨물면 살짝 달기도 하죠. 하지만 가을이 오기까지 빨갛게 무르익는 가을이 오기까지 기다려주셔요. 그때까지 날 기다리는 햇살이 되어줘요. 햇살 뜨겁게 따뜻하게 뜨겁게 날 기다리는 햇살이 되어주셔요. 나는 능금나무 예쁜 가지에 달린 작은 능금. 네, 능금이라는 작품인데 부제목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샹송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샹송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어떤 대중음악인데 왜 이 작품의 부제목으로 샹송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음악적 어떤 형식을 그죠? 차용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마치 프랑스의 대중음악 같은 음악적 리듬감을 살려서 이 작품을 썼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짧게 한행이 짧게 형성되어 있고 반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많이 일어나요. 자, 우선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데 우선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복은 능금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지만이라는 것도 반복되고 햇살도 반복되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밑줄근 부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구나 절을 밑줄을 끊었습니다. 가을이 오기까진이라는 기억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니은 날 기다리는 이 니은이 뒤에도 반복되고요. 햇살이 되어주세요라는 문장 1번이 또 반복됩니다. 근데 이 반복의 형태를 잘 보면 보세요. 기억 가을이 오기까진이라는 구는 한행 긋는서 반복됩니다. 그죠? 363쪽 보세요. 가을이 오기까진 빨갛게 무르익는 가을이 오기까진. 그죠? 이 구는 기억이라는 구는 한행 건너서 바로 반복이 되는데 니은과 1번을 보세요. 날 기다리는 햇살이 되어주세요는 햇살 뜨겁게 따뜻하게 뜨겁게 이렇게 사행 건너서 다시 반복됩니다. 날 기다리는 햇살이 되어주세요. 자, 이게 샹송의 음악적 리듬감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텐데 이 반복의 음악적 효과 혹은 언술 효과 이걸 우리 한번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365쪽 한번 보세요. 10번 줄을 보면 샹송은 프랑스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는 가요로서 가사의 내용이 중요시되며 쿠플레라는 이야기체 부분과 르플랭이라는 반복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르플랭이라는 반복 부분입니다. 우리
대중가요에도 모든 음악에는 반복 부분이 있죠. 후렴이라고 그래서 이 샹송에도 반복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고 반복되는 구와 절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듯이 분석했듯이 이 시도 반복 구절에 조금 주목하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요약해서 가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단어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능금도 반복되고 햇살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하지만도 반복되고 빨갛게도 반복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밑줄금 부분의 반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듬감 형식으로 리듬감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365쪽 밑에서 9째 줄입니다. 13행의 기억 가을이 오기까지니라는 부사절은 한행 건너서 회귀한다. 그리고 18행의 날 기다리는 이라는 간영구 및 19행의 햇살이 되어주세요라는 문장은 5행을 건너서 회귀한다. 자, 이렇게 회귀의 뭐예요? 리듬감이 다른 이유, 시간이 다른, 그죠? 시간이 다른 그 효과는 뭐냐? 이러한 차별적인 회귀의 연출 방식은 음악적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단어의 연속 반복이 아주 빠르게, 즉 프레스토에 해당된다면. 자, 보세요. 한행 건너서 반복이 됐으면 이건 빠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한 5행 건너서 반복이 되면 이건 좀 느리게 반복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빠르고 느리고의 속도의, 그죠? 음악적 속도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반복의 시적 장치가, 시적 기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샹송을 포함해서 모든 음악적 특성들은 그 속도와 관련되고 박자, 그죠? 리듬, 멜로디와 다 관련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연속 반복은 아주 빠르게, 즉 프레스토에 해당한다면 한행을 건너뛰는 반복은 약간 빠르게, 즉 알레고로에 해당하고 5행을 건너뛰는 반복은 보통 빠르기, 모데라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샹송의 음악적 형식을 빌려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그 장치로서 이 반복에, 그죠? 변주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리듬 효과로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능금이 아직 덜 읽었죠. 그죠? 덜 읽어서 철이 없지만 당신이 깨물면 살짝 달다는 것이고 무르익는 가을이 오기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요. 어찌 보면 약간 에로스적인 주제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366쪽 위에서 8째 줄 보세요. 이런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 가을이 오기까지 니은 날 기다리는 일 햇살이 되어주세요. 요 세 개의 표현이, 세 가지 표현이 이 시의 주제를, 그죠? 형성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직 내가 덜 익었으니까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햇살을 주세요. 나에게 햇살을 주세요. 내가 그래야 잘 익으니까. 능금은 살짝 달다는 상태에서 후반부에 빨갛게 무르익는 상태로 전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햇살이 필요하다. 빨갛게, 햇살, 뜨겁게 등은 뭐예요? 에로스적 충동이라는 어떤 유사한 의미 효과를 낳으므로 압축, 언유, 위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능금이 빨갛게 익기까지 햇살이 필요하고 또 뜨겁게 거의 유사한 의미 맥락으로, 그죠? 이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압축, 언유, 위장이다. 한편 하지만 가을이 오기까지는 기다리는 등은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생략과 결여와 욕망의 이동 등을 암시하므로 전이, 환유, 전치 등의 개념과 관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압축과 전이, 언유와 환유, 위장과 전치 등이 교차하는 일련의 이미지들은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으로서 시간을 순수 가구로 구성하고 잠재적 대상들과 관계하며 쾌락 원칙의 근거로 기능하는 들레즈의 시간의 두 번째 종합과 연관할 수 있다. 우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들레즈가 말한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이 있죠. 현재의 종합, 과거의 종합, 미래의 종합. 그때 두 번째 종합이 바로 에로스와 모네모시네의 종합이죠. 모네모시네가 기억이거든요. 이 작품에 굉장히 에로스적인 요소가 있고 또 기억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결합되는데
이것은 들레제가 말한 수동적 종합. 기억납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건 베르그송이 먼저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들레제가 그걸 덧해주고 그 다음에 시킨 것인데 인간에게는 그죠? 능동적 종합 말고 수동적 종합도 있다. 이것은 의식적인 종합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종합인데 특히 그 중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종합해낼 때 그죠? 세 가지 종합이 있다. 시간의 세 가지 종합. 첫 번째 종합 현재의 종합, 두 번째 종합 과거의 종합, 세 번째 종합 미래의 종합이죠. 그죠? 그 바로 두 번째 종합에 해당된다. 과거의 종합인 두 번째 종합은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은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이다.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이 시가 바로 들레제가 말한 시간의 두 번째 종합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해기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편씩 공부하고 있어요. 단어의 해기 한 편 공부했고 구와 절의 해기 한 편 공부했고 이제 문장의 해기가 나타나는 거 한 편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변주로 넘어가는 것인데 370페이지부터 이제 변주가 시작되죠.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지금 더 진도를 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계속 전봉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